자, 중세의 문화예요. 넘어가 볼까요? 자, 여러분 교재 보시면 325페이지예요. 중세의 문화. 자, 지금 우리가 하는 문화 파트는 중세의 문화인데 이 파트에서는 역시 뭐가 중요하다고 했냐면 사상사 중요하다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었죠. 자, 그런데 사상사는 불교이거나 유교이지만 여기서는 어떤 학문으로서의 이론으로서의 유학 또는 불교가 아니다. 여기에서는 인물이 중요하다라고 했고요. 특히 요 고려의 불교잖아요. 지금 우리가 고려의 문화죠. 요 불교에서 의천, 진울 이렇게 두 명의 인물이 시험에는 가장 많이 나온다. 그래서 요거 볼 거고, 자, 그 다음에 고려의 문화에서는 역사서가 중요해요. 삼국, 사기, 삼국유사 다 여기 있거든요. 요 시대 거. 그래서 역사서 중요하고, 자, 그 다음에 인쇄술 중요하겠죠? 인쇄술과 관련된 서적이 또 여기 들어있어요. 요 시대에. 그래서 요 인쇄술, 역사서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이제 그 다음에 탑이라든가 불상이라든가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뒤에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요 고려의 중세의 문화에서는 특히 승려 중에서도 의천하고 진을 중심으로 볼 거고, 그 다음에 유교나 뭐 이런 학문적인 것에서는 역사서, 인쇄술 중점으로 볼 거다. 자, 그러면 우리는 유학의 발달과 역사서의 편찬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정책부터 한번 볼까요? 지금 여러분 고려 초기의 유학이죠. 자, 처음에 나라가 세워졌을 때 유학은 어떤 정책들과 관련해서 나타나게 되냐? 자, 태조 때는 육두품 계통의 유학자들이 주로 활동을 하게 되죠. 예를 들면 뭐 최언위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자, 그러다가 광종 때 가면은 아무래도 과거 제도를 실시한다는 게 굉장히 크죠. 그래서 학문을 조금 더 유학을 강조하기 시작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성종 때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국자감을 설치했고 문시인월과법, 여러분 기억나요? 문시인월과법. 자, 신하들한테 월마다 과제, 숙제를 준다. 기억나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헷갈리기 쉬운 것들이니까 체크해 놓으시고, 어느 왕인지가 중요하겠죠? 성종, 문시인월과법. 자,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유학자는 당연히 최승로. 최승로는 시무 28조. 자, 그리고 시무 28조 말고 5조 정적평이라는 걸 써서, 자, 이거를 써서 어느 왕한테 바쳤죠? 최승로가? 성종. 그쵸, 성종. 요 성종에게 바쳐서 성종이 최승로의 여러 가지 개혁안을 받아들여서 개혁을 또 하게 되죠. 뭐 12목 설치라든가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중기로 넘어갑시다. 자, 중기는 현종 때 문묘에 이런 여러 선비들, 말하자면 학자들을 배양을 하는데, 자, 문묘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공자맹자 훌륭한 이제 선비들 또는 학자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기리면서 제사 지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설총은 어느 시대 사람이었냐면 통일신라 시대 신문왕 때 사람이죠. 그런데 이때 그 옛날 사람을 다시 이제 이렇게 문묘에 배양을 하고 제사를 지내면서 기리는 그런 일을 했다. 자, 그 다음에 최치원은 신라 말기 사람이죠. 신라 하대 진성여왕 때. 그런데 이 사람도 문창후로 추중, 이런 게 추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런 거 하면 귀족 자기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제 선비로서 추앙을 하면서 제사를 지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숙종은 서경에 기자 사당을 세우고 기자에 대해서도 제사를 지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 모두 다 학문적인 그런 발전, 유학의 발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 유학의 발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은 뭘 물어보는 거냐? 학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최승로 물어보겠죠? 자, 그 다음에 중기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학자는 첫째, 최충. 자, 최충은 문종 때. 최충은 주로 문종 때 등장하는 학자고, 자, 이 최충이 주로 원래 공무원이었을 때, 관료였을 때 했던 일이 과거 시험을 감독하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시험관이었고, 자, 그랬기 때문에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이런 과거 시험에 대해서 내가 제일 잘하니까 과거 시험에 잘 합격할 수 있도록 공부를 시켜주는 학원을 차린 거죠. 지금은 학교를 만든 거죠. 그게 바로 구제학당이고, 자, 그 다음에 이 구제학당을 다른 말로 문헌공도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최충이 문헌공이거든요. 그래서 문헌공을 따르는 무리라고 해서 문헌공도라고 부르기도 하죠. 자, 최충은 문종 때 주로 활동했고, 문헌공도라고 하는 또는 구제학당이라고 하는 이게 학교 이름이에요. 학교 이름. 학교를 세웠다.
자, 그 다음에 김부식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자, 김부식은 누구냐면 삼국사기를 편찬한 인물이다 라고 했죠. 우리 뒤에 나올 건데 삼국사기라고 하는 건 현존, 지금 남아있는 최고, 가장 오래된 역사서를 쓴 사람이고, 자, 그 다음에 김부식 하면 우리는 하나 더 생각나야 되는데 묘청의 난을 진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묘청의 난을 진압, 그 다음에 삼국사기 편찬. 보통은 시험 문제에 이렇게 많이 나오죠. 자, 이 김부식에 대해서 어떤 사료를 제시를 해요. 그리고 나서 다음과 관련된 인물의 업적에 대해서 골라라. 그러면 만약에 삼국사기의 서문에 대해서 사료를 제시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삼국사기를 편찬한 인물이니까 김부식일 거고, 김부식의 또 다른 업적은 묘청의 난을 진압한 거죠. 그래서 문제는 보통 이 학자를 물어볼 때 이 학자의 또 다른 걸 물어보고 다른 걸 문제로 낸다든가 이런 식의 문제가 실제로 잘 되는 편이니까 학자들을 알아두시고, 초기에는 최승로, 중기에는 최충, 그리고 김부식, 이렇게 학자들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까요? 자, 무신집권기로 넘어가면 유학이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문신들이 좀 위축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자, 그리고 특히 이 시기에는 관료이면서 학자이면서 이런 사람들이 성장을 했다고 했고요. 자, 결국에는 요 능문, 능미의 유학 관료층이 나중에 뭐가 되냐? 이게 신진사대부. 그래서 신진사대부가 성장하기 시작한 시기가 바로 무신집권기고, 자, 그러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여기서는 이규보라는 사람을 체크하시면 돼요. 자, 제가 여기다 한 명 더 써볼게요. 최자, 이규보, 최자, 진화. 그래서 얼마 전에, 몇 년 전, 작년, 재작년? 시험 문제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진화의 시를 제시를 한 거예요. 우리는 아무도 몰라. 진화의 시가 뭔지 우리 어떻게 알아. 진화의 시를 제시를 했어. 그러면서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인물에 관해서 골라라. 그럼 이제 진화를 모르면 못 푸는 거지. 그런데 이 시기는 언제냐? 무신집권기거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무신집권기 하면은 다른 사람 몰라도 돼. 무조건 누구만 떠올려도 돼? 이규보만 떠올려도 돼요. 무신집권기를 대표하는 학자는 이규보거든요. 그래서 이규보의 이 시기, 이규보의 어떤 그런 활동을 물어보는 문제였고, 이규보의 저서 중에서 하나만 써보도록 할까요? 동국이상국집. 이규보의 저서예요. 동국이상국집이라고 하는 저서를 남기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원간섭기로 넘어갈까요? 자, 원간섭기는 성리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시기예요. 그래서 성리학이 발전하는 시기죠. 성리학 수용. 자, 그리고 성리학을 수용한 대표적인 인물이 신진사대부. 자, 이 시기를 가장 대표하는 학자들은 성리학을 수용한 인물이 안향이거든요. 안향이라는 인물과, 자, 그리고 이색, 정몽주 이런 인물도, 정도전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고려 말기에 가장 대표적인 학자들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규보, 그리고 앞에서는 자, 김부식, 최충 이런 인물들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성리학의 전례로 한번 가볼까요? 자, 성리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유학. 자, 새로운 유학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럼 성리학이 뭔데? 이거예요. 인간의 심성과 우주의 원리를 탐구하는 학문이에요. 자, 인간의 심성과 우주의 원리를 연구한다. 자, 일단 생각만 해봐도 엄청 어려울 것 같지 않아요? 우주의 원리를 막 생각하면 생각이 나? 뭐 생각이 막 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이렇게 좀 수준 높은 어려운 이런 학문이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형이상학적 학문이다. 아, 어렵다. 형이상학적인 학문이다 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워.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리고 새로운 유학이죠. 신유학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그리고 철학적 유학이라고 그래요. 왜 철학적 유학이라고 하냐면, 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까요? 성리학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 유학은 뭐였을까요? 질문을 일단 좀 여러분한테 설명을 조금 더 하면은, 자, 보세요. 유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유학. 유학은 뭐지? 공자맹자의 사상이 유학이에요.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아무튼 공자맹자가 만들어낸 거겠지. 그런 사상이겠지. 자, 그런데 이 유학은 어떤 시대에 어떤 사람이 어떤 이론을 가지고 집대성이라는 거 완성, 정비, 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랬느냐에 따라서 시기별로 전부 다 명칭이 다르고 주장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다 유학이야. 그런데 또 조금씩 다른 거야. 예를 들면 자, 한나라 때의 유학 이런 건 안 써도 돼요. 그냥 여러분 들으시면 돼요. 한나라 때의 유학은 훈고학이라고 부르고 송나라 때의 유학을 성리학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명나라 때의 유학을 양명학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청나라 때의 유학을 고증학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썼던 요 학문들은 전부 다 뭐라 그래? 다 유학이네. 그런데 조금씩 주장과 조금씩 이론이 다르긴 해요. 하지만 어쨌든 본질은 유학이에요. 말하자면 공자맹자 사상에서 갈라져 나간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성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원나라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생긴 건 송나라 때 생겼지만 원나라 시대를 거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러면 이 성리학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 유학은 뭐였어? 훈고학이라는 유학이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훈고학이라고 하는 건 그냥 어떤 문장을 해석하거나 아니면은 글자를 맞추거나 뭐 이런 식의 약간은 수준 낮은 학문이었기 때문에 이때는 훈고학이 유행하던 우리나라 고대 사회에서는 충과 효를 강조하는 정도의 좀 수준 낮은 유학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좀 안 어려운 그런 유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었는데 갑자기 훨씬 어려운 이런 막 심성, 막 원리, 우주의 원리 이런 걸 연구하는 훨씬 어렵고 복잡한 유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그게 바로 성리학이라는 거고, 자, 그래서 성리학이 새로운 유학이구나 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 좀 이렇게 체계가 다른 새로운 게 들어왔기 때문이고, 자, 그 다음에 주희라는 사람이 집대성을 했기 때문에 이런 성리학을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여러분 들어봤어요? 주자학이라고 그래요. 주자학이라고도 한다. 성리학을 다른 말로 주자학이라고 해요. 공자, 맹자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그냥 공자, 맹자 하면 그냥 공자, 맹자인갑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공자, 맹자는 공씨야. 성이. 이름은 구예요, 구. 근데 왜 공자라고 부르냐? 여기서 자라고 하는 건 선생님, 교수님, 스승님 약간 이런 존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자는 공선생님, 공교수님, 뭐 공스승님 이런 뜻이었죠. 주자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이름은 희예요. 그런데 주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거랑 마찬가지여서 주자 그리고 주자학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건데, 자, 어쨌든 이렇게 좀 되게 어렵고 조금 수준 높은 그런 유학이 우리나라에 새롭게 들어왔는데 그게 성리학이다 라고 하는 거고, 그럼 누가 가져왔는데 이제 여기서 이 사람이 중요하죠. 그게 안향. 충렬왕 때 유학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중국에 갔다가 책을 한 권 베껴서 필사로 베껴서 가지고 들어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유학과 관련된 거고, 자, 그리고 이거는 따로 안 외워도 돼요. 그냥 학자들 이름 나와 있는 거예요. 뭐 백이정, 작기, 박충좌 뭐 이런 사람들이 막 공부를 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이재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그거를 받아서 연구를 해가지고, 이재현은 누구냐면 앞에서 우리가 충선왕 때 책 10,000권 있는 기억나요? 도서관? 만권당? 그 만권당에 가서 북경이니까 연경이니까 거기 가서 먼나라 학자들과 교류했던 우리나라 유학자. 그게 바로 이재현이라는 사람이고, 자, 그 다음에 중국에 공부하러 갔던 이색이라고 하는 사람이 돌아와서 성균관을, 그러니까 국자감이죠. 국자감을 담당을 하게 되고 맡게 되고, 그러면서 제자들을 길러내는데 그 중에 정몽주, 정도전 이런 인물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색은 정몽주와 정도전의 스승님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 이렇게 쭉 전해진 성리학이 요 정몽주쯤 가서 굉장히 발전을 하게 됐기 때문에 정몽주를 뭐라고 부르냐면 동방이학의 조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동쪽의 동방의 동아시아의 성리학의 조가 뭐겠어? 할아버지란 얘기잖아. 말하자면 조상이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성리학을 발전시키는 인물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정몽주를 그렇게 부를 정도로 우리나라가 성리학이 좀 발전을 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이 성리학을 받아들인 계층이 누구? 신진사대부. 자, 그리고 이 신진사대부가 나중에 조선을 세우게 되기 때문에 조선의 건국 이념이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에 실천적 기능을 강조한다. 그럼 앞에서 잠깐 설명했죠. 훈고학은 좀 수준 낮은 유학이었어. 그런데 성리학은 되게 어려운 학문을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려운 거를 막 여러분한테 막 갖다가 대면 막 갑자기 그럼 막 받아들이기 힘들잖아요.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성리하기 어려운 학문이긴 하지만 처음에 들여올 때는 막 어려운 것부터 드립다가 막 가져올 수는 없으니까 처음에는 이런 거부터. 이게 뭐냐면 실천적 기능을 강조하게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키기 쉬운 거부터 지킬 수 있는 거부터. 쉬운 거부터. 그러니까 성리하기 원래 어렵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쉬운 거부터 받아들였어. 그래서 이 실천적 기능을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중시했던 건 뭐냐? 강조했던 건 뭐냐? 바로 이거예요. 소학과 주자가래를 중시하죠. 자, 그러면 소학도 책, 주자가래도 책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강조했는데 소학이라고 하는 책은 뭐냐면 어린아이들이 배우는 도덕책 같은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공부하는 도덕책 같은. 그러니까 비교적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자, 주자가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주자가 아까 주희라고 했죠. 주희가 쓴 집안의 예절기예요. 그럼 예절은 좀 지키기 쉬운 거 아니에요? 이거는 별로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래서 소학이라든가 주자가래를 처음에는 강조하고 중시하기 시작했다가 이제 거기서 조금씩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자, 만약에 이제 이렇게 물어봐요. 성리학이라고 하는 게 실천적 기능을 처음에 강조했는데 실천적 기능을 강조하면서 중시했던 게 뭐냐?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하면 돼? 소학과 주자가래를 찾으면 돼. 알겠죠? 그래서 실천적 기능 딱 연결시키면 소학과 주자가래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때는 조상에 대해서 뭐 사당을 짓고 제사 지내고 이런 것도 강조했기 때문에 가묘라고 해서 말 그대로 집안에 또는 집 근처에 사당을 짓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강조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불교를 비판했었다. 그런데 이 불교가 자, 불교를 비판하기 시작한 건 고려 말부터긴 한데 이게 그냥 불교가 타락했으니까 비판해야겠어 나쁜 거야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는 이제 신진사대부들이 불교를 비판하잖아요. 그러면 뭘 비판하냐면 원래 불교는 나쁜 거야 이렇게 비판을 해요. 그래서 이걸 말을 그대로 불교의 본질을 비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가 타락했으니까 나쁜 거야 고치면 돼 이게 아니고 불교는 원래 그래 원래 나빠 이런 식으로 불교 자체를 비판하기 시작했다는 게 바로 이 신진사대부들이고 이 불교를 비판한 서적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서적이에요. 그게 바로 정도전이 쓴 불시잡변이라는 책이죠. 자, 그래서 성리학에서는 지금 제가 너무 설명은 여러 가지 했지만 이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거. 누가 받아들였지? 안향. 자, 그 다음에 성리학이 처음 들어와서 강조한 게 뭐야? 소학과 주자가래.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교육기관으로 한번 가볼까요? 교육기관이면 학교겠지? 그러면 국자관이겠지? 자, 그럼 봅시다. 자, 중앙에 국자감이라고 하는 학교가 생겼죠. 최고 중앙교육기관이겠죠. 최고 학부. 자, 그런데 국자감의 특이한 점 이거예요. 유학부와 기술학부가 있다. 자, 우리나라의 최고 교육기관에 기술학부가 있다? 엄청 특이한 거예요. 보통은 이런 최고 교육기관에는 기술학부는 없거든요. 근데 기술학부가 있다. 되게 특이해. 자, 그리고 지방에는 12목의 학교라기보다는 이제 경학박사와 의학박사를 파견해서 교육에 신경 쓰기도 했었다. 자, 그리고 비서성 수서원 문신월과법 우리 다 했던 거네요. 성종하면서. 자, 비서성 수서원은 도서관 및 연구소 그리고 문신월과법은 신하들의 능력 향상을 위해 과제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성종. 자, 중기로 넘어가면 사학 12도가 융성한다. 사학 사립학교 12도 12개. 자, 그러면 사립학교가 막 생겨나면서 유명해지기 시작하고 유행을 하기 시작하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사립학교 중에서 제일 잘 나가던 학교가 뭐냐? 그게 이거예요. 문헌공도 구제학당. 자, 아까 누가 만들었었다고 했죠? 최충. 자, 그럼 어느 왕 때 활동했다고 했지? 문종. 맞아요. 문종까지. 여러분은 최충까지 보시고 그 다음 문종까지. 문종 때 활약했구나. 까지 같이 정리해 두시면 돼요. 아, 문종이지? 그것까지. 자, 그럼 이렇게 사립학교가 막 유행을 하고 유명해지기 시작했어. 그러면 관립학교인 최고 교육기관은 뭐예요? 국자감. 그럼 국자감은 어떻게 돼? 쇠퇴하는 거야. 그래서 국자감을 막 그럼 없앨래? 이런 얘기도 막 나오고 했지만 그래도 국립 최고 교육기관인데 없앨 수는 없으니까 이제 놔두긴 했지만 점점 쇠퇴하고 있었다라는 거. 자, 그래서 관학교육이 위축됐죠. 그래서 관학진흥책이라는 걸 실시한 거예요.
국자감을 다시 융성하게 하는 그런 정책을 실시해보자. 그게 바로 관악진흥책이죠. 자, 우리는 나머지 한번 보시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여러분이 요 표는 뭐냐면은, 자, 여러분 329페이지 보시면은 국자감의 편제라고 해서 국자감 학교의 구조, 뭐 이제 구성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봅시다. 자, 크게 유학부와 기술학부로 나눠지죠. 크게 유학부와 기술학부로 나눠지고요. 자, 그 다음에 국자학, 태학, 사문학, 유학, 서학, 산학 이런 이제 과목들이 있는데 여기서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자, 국자학의 경우에 여기 보시면 5품, 7품, 5품, 3품이라고 돼 있잖아요. 3품, 5품, 7품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의 공무원 등급에 따라서 내가 입학할 수 있는 과가 달라진다. 이거예요. 자, 우리 아버지가 만약에 3품 이상의 고위관료야? 그럼 나는 국자학에 입학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버지의 등급에 따라서 내가 입학할 수 있는 과가 달라진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분별 입학이다 라고 표현해요. 자, 요거는 어떤 등급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구나. 신분별 입학이구나 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기술학부로 가면은 8품 이하의 관리의 자제와 평민들까지도 입학을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최고 교육기관에 평민이 입학할 수 있는 일은 사실 거의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우선 기술학부에 해당하긴 하지만 평민의 입학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유학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신분별 입학이다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품계에 따라서 다르게 입학한다는 거, 그리고 서민이 입학도 가능하고, 그리고 기술학부도 있다. 이렇게 특징만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는 사학의 융성, 그리고 관악진흥책으로 가볼게요. 자, 여러분 교재 보시면 330페이지 관악진흥책. 자, 관악진흥책은 말 그대로 자, 관립학교인 성균관이 그러니까 국자감이죠. 국자감이 쇠퇴하네? 어떻게? 국자감을 다시 일으켜야겠지? 그거예요. 그래서 국자감을 다시 융성하게 하도록 각 왕들별로 대책을 세웠다. 그게 바로 관학진흥책. 자, 시험에는 다음 중 관학진흥책 중 잘못된 것을 골라라. 뭐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될 수 있고 또는 왕의 업적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되는데 여러분 딱 보면 아무래도 예종의 업적이 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예종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자, 그럼 볼까요? 제 목소리 점점 커지는 게 느껴져요? 약간 데시벨이 올라가고 있는 게 좀 느껴져? 이러다 이제 목 터져 죽을 수도 있어. 집에 갈 때는 이제 목이 쉬어서 집에 가는 수도 있어. 여러분이 점점 내 말을 음미하기 시작했어. 눈을 감고. 왜 이렇게 음미하니? 내 말을. 그만 음미해. 음미하다 없어지겠어. 음미하지 말고 들어 그냥. 알겠죠? 점점 제 지금 데시벨이 막 올라갔어요. 이렇게. 조금 줄여도 되겠지? 자, 봅시다. 관악진흥책 볼까요? 자, 숙종부터 볼게요. 서적포를 설치했다. 서적포는 출판사. 그래서 학교 안에 출판사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예종 때는 칠제 그리고 양현고, 청영각, 보문가를 설치했죠. 자, 우리가 앞에서 최충의 구제학당 아니었어요. 구제학당. 구제학당이라는 건 전문강좌 7개. 전문강좌 7개면은 지금으로 하면 뭐 특강 7개 아니면 과 7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니 과 9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거랑 비슷하게 벤치마킹 한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7개로 정비를 했고요. 자, 양현고는 장학재단. 양현고는 장학재단. 청영각, 보문각은 자, 이거는 도서관이면서 학문연구소. 네, 도서관이면서 학문연구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인종으로 넘어갈게요. 인종은 경사육학정비라고 했어요. 경사육학정비. 자, 이거는 좀 여러분이 책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330페이지 교재를 한번 보시고 가운데 표 있죠? 표 하나 있어요. 표를 한번 보세요. 자, 표에는 지금 뭐가 표시되어 있냐면 칠제가 표시되어 있죠. 자, 칠제라는 건 요거죠? 예종 때 만들었던 7강좌, 7과목, 전문과목 7개. 자, 그 7개의 과목을 6개로 정비를 한 거예요. 그게 경사육학이에요. 다시 칠제가 있었어. 어느 왕 때? 예종 때. 그런데 그거를 인종 때
경사육학으로 정비를 했어. 자, 그러면 7과목을 6과목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럼 뭘 하나 없애야 하잖아. 그쵸? 그러면 뭘 없앴냐? 여러분 교재 중에서 없앤 게 뭐냐면, 자, 경사라는 게 유교 경전 연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경사육학으로 정비했다는 건 유교와 관련된 거 말고 하나를 없앴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무학제라고 써 있을 거예요.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무학제라고 써 있죠. 자, 무학제의 이름이 강해제라고도 써 있죠. 무슨 말이냐면 무학제라는 건 무술을 가르치는 과야. 그런 뭐 과목이야. 그리고 그 과목의 이름이 강해제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경사육학 전에 7제에는 무술 가르치는 과목이 한 개 있었고, 그런데 그 무술 가르치는 과목인 강해제를 없애고 유교만 가지고 6개로 정비를 새로 했어. 그런 뜻이에요. 그게 바로 경사육학 정비. 그래서 여기 이제 의미만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는데, 아주 가끔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경사육학을 정비하면서 폐지된 과목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뭘 찾으면 돼요? 무학제. 강해제죠, 강해제. 자, 무술을 가르치는 과목이 있었어. 그걸 없앴어. 그래서 무학제를 폐지했다라고 해도 되고, 강해제를 폐지했다라고 해도 되고. 자, 그러면서 경사육학으로 정비를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향교를 중심으로 지방교육을 정비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인종 살펴봤고, 자, 충렬항으로 갑시다. 충렬항은 서막전. 양현고가 부실해지게 되자 장학재단 하나를 다시 설치해서 정비한 거예요. 그게 바로 서막전 장학재단. 자, 그 다음에 문묘를 건립했고요. 문묘를 이제 다시 건립을 하게 되죠. 앞에서 우리가 현종 때도 있었지만 이때 다시 건립을 하게 된 거고. 자, 그 다음에 7품 이하의 관리들을 교육하기 위한 관청을 설치한 거예요. 그게 바로 경사 교수도감. 자, 교수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거 보니까 아, 교육과 관련된 관청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충렬왕. 자, 공민왕으로 가면은 성균관을 부흥시키게 된다. 성균관을 정비하게 돼요. 그래서 원래는 국자감에 성균관이 국자감이니까 국자감에 기술학부 있고 유학부 있죠. 그 중에서 기술학부를 없애버렸다는 얘기예요. 기술학을 없애고 이제는 유학만 가르쳐. 그게 바로 순수 유학 교육기관으로 정비했다. 자, 기술학을 폐지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과거제도도 경학. 경학이라는 건 유교 경전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유교 경전을 강조하는 식으로 바뀌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순수 유학교육기관으로 성균관을 정비하고 과거제도를 정비하면서 자, 요렇게 정비하자 신진사대부를 더 많이 등용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신진사대부를 많이 등용하고자 이렇게 개편을 하게 된 게 바로 관학진흥책 중에 공민학. 자,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는 330페이지에 나와 있는 관학진흥책을 쫙 늘어놓고 다음 중 관학진흥책만 바르게 연결한 게 뭐냐. 이런 식의 문제들이 출제되니까 관학진흥책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이제 우리는 역사서로 한번 가볼까요? 자, 이제 앞에서 우리가 역사서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왜냐면 여기에 정말 중요한 역사서들이 요 시대에, 고려시대에 등장을 하게 돼요. 일단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들어본 삼국사기, 삼국유사가 다 요 시대에 등장을 하게 되니까 이제 아무래도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자, 지금 여러분 책에 교재 칠판에 나와 있는 건 331페이지에 역사를 어떻게 서술할 것이냐에 따라서 무슨 책 이런 게 달라져요. 그래서 그런 역사 서술 방식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역사서로 넘어가려고 해요. 자, 역사를 편찬할 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그냥 시간순으로 쭉 쓰는 거. 그게 이제 가장 일반적이고 쉬운 방법이죠. 자, 이렇게 시간순으로 쓰는 거를 편년체라고 그래요. 자, 일반적으로 왕조실록 이런 거 있죠. 고려왕조실록, 조선왕조실록 이런 것들은 시간순으로 쭉 나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편년체고 자, 그러면 시간순으로 쓰지 않고 그럼 어떻게 쓰냐?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어요. 기전체. 자, 이건 어떻게 쓰냐면 예를 들면 어떤 시대가 있어요. 그 시대를 왕조에 관련된 일은 본기에 그 다음에 주변의 나라들을 제후국이라고도 하잖아요. 주변의 나의 속국들. 자, 그런 제후국의 일들을 세가에 그 다음에 지는 제도 연은 연표는 뭐 이제 연표
그 다음에 열전은 인물에 대해서 기록을 한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시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역사를 분야별로 나누어서 따로따로 기록한 거를 우리가 기전체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세종대왕 시기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세종대왕 시기에 그 왕실에서 있었던 중요한 사건들은 본기, 주변의 나라에 관련된 거는 세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었잖아요. 뭐 토지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세금 내는 제도라든가 그런 제도를 정비했으면 지, 그 다음에 연표 한번 쫙 써주고 그 다음에 열전이라고 하는 건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세종대왕 때 중요한 인물, 뭐 장영실이면 장영실, 뭐 황희정승이면 황희정승 이렇게 인물만 모아서 기록한 거를 열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같은 시기라 하더라도 이렇게 분야별로 나누어서 따로따로 기록했다? 기전체라고 하는데 이 기전체라고 하는 건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사마천의 사기 들어봤어요? 중국의 역사책 중에서 사마천의 사기라고 하는 역사책을 기전체로 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자, 사마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이제 중국 사람이죠. 당연히 이 사람은 어느 날 황제의 미움을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정에서 좀 잘못한 거야 말하자면. 그래서 이 사람까지 사마천까지 형벌을 받게 된 거예요. 죄를 받게 된 거예요. 이제 벌을 받게 된 거죠. 자, 그래가지고 사마천한테 형벌을 내렸는데 이 사마천한테 내렸던 형벌이 뭐냐면 궁형이라는 형벌이에요. 궁형은 남성의 생식기를 자르는 형벌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아파서 죽거나 아니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너무 수치스러우니까 뭐 자결하거나 이런 식으로 어쨌든 죽어. 어쨌든 사형이 아니더라도 죽이는 거지 말하자면. 그래서 어쨌든 죽는데 이 사마천은 그동안 자기가 모아놨던 여러 가지 역사적인 자료나 이런 것들을 다 싸가지고 짊어지고 토굴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토굴에 들어가서 책을 쓰기 시작했어. 그게 바로 이거예요. 사마천의 사기. 그래서 그렇게 쓰기 시작해서 완성한 책이 사마천의 사기여서 사마천의 사기로부터 이 기전체라고 하는 게 시작이 된 거예요. 처음으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 책들도 이렇게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삼국 사기가 바로 이 기전체로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기사본말체라고 하는 건 기사, 어떤 사건의 본, 처음부터 말, 끝까지를 기록한 거니까 이거는 사건별로 기록한 거예요. 사건별로. 그 사건별로. 자, 그 다음에 강목체라고 하는 건 시간 순서대로 기록을 하는데 강과 목으로 정리한 거죠. 말하자면 분류한 거예요. 그래서 크게 분류한 걸 강, 그 다음에 좀 세분화시킨 걸 목. 그래서 강과 목으로 세분화시켜서 정리했다. 이런 걸 강목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하면서 기전체 나올 거고 기사분말체 나올 거거든요. 여러분 특징만 한번 봐주시면 되고, 자,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역사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고려 전기부터 역사서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고려 전기에는 고려 왕조실록이 쓰여지게 되죠. 자, 고려 왕조실록이라고 하는 게 쓰여졌다고 하는데, 자, 우리 거란이 쳐들어왔었죠. 처음에 10에서 11세기에. 자, 거란이 쳐들어왔을 때 이게 다 불살라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린 거지. 그래서 8번째 왕인 현종이 앞에 7명에 대해서 다시 기록으로 남겼다. 7대실록. 그게 7대실록이에요. 그래서 7대실록을 편찬하게 되죠. 자, 여러분 331페이지에 보시면 고려 왕조실록 그리고 7대실록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아래로 내려오시면 고금록, 속편년, 통제 여러 책들이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는 7대실록 현종 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하지만 어쨌든 결론 남아있지 않다.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내용을 알 수는 없다. 자, 7대실록이 현종 때 만들어진 건데 남아있지 않고 그 다음에 나머지 책들 한번 보시면 그래서 고려 전기는 사실 별게 없죠. 외울 것도 없고 별게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고려 중기로 갑시다. 이제 드디어 나왔어. 자,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은 알아둬야 되겠죠. 삼국 사기 먼저 등장을 해요. 삼국 사기 볼게요. 자, 인종 때 김부식이 쓴. 자, 인종 때, 이때가 언제냐면 1145년이니까 묘청의 난을 진압하고 한 10년쯤 지난 다음이에요. 그때 인종이 김부식에게 이 책을 쓰라고 명령을 해서 왕의 명령을 받고 쓴 역사서, 정식 역사서, 그
그게 바로 삼국사기. 자, 그러면 김보식이 유학자니까 유교적. 그 다음에 왕의 명령을 받아서 썼기 때문에 떠도는 얘기는 실을 수가 없었어요. 떠도는 얘기, 좀 하찮은 얘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진실일지도 모르는, 진실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그런 이상한 얘기들은 다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자, 뭐 설화, 전설, 야사 이런 거는 전부 다 빼버렸는데 그래서 우리는 합리주의 사관이다 라고 부를 수 있죠. 다시. 자, 김보식이 유학자야. 유교적으로 썼겠네. 심지어는 불교 관련 기사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불교도 싹 빼버린 거야. 불교 관련 얘기도 싹 빼버렸고. 자, 그 다음에 왕이 쓰라고 해서 쓴 거니까 야사, 설화, 전설 이런 거 싹 뺐어. 아, 합리주의적으로 썼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의해서 역사책이 쓰여졌다. 자, 그리고 쓰여진 형식은 기전체. 기전체.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은 기전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총 50권으로 되어 있고요. 본기 28권, 그 다음에 연표 3권, 지 9권, 그리고 열전 10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자, 지금 여기에는 본기, 지표, 열전만 있네요. 뭐가 하나 없더라? 세가가 없지. 왜냐면 이제 우리나라는 제후국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세가는 빠지고 나머지 본기, 열전, 지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이거는 삼국시대에 관한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고구려, 백제, 신라의 왕조에 관한 얘기는 전부 다 어디다 실었냐? 본기에 실었어요. 그래서 물론 본기 중에서는 신라에 관한 기록이 많을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고구려, 백제, 신라 모두 다 본기에 기록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고조선이나 사만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자, 그럼 발해에 대한 기록은 있을까요? 이건 통일신라 시대까지 쓴 거거든요. 발해에 대한 기록은 있어? 없어요. 네, 발해에 대한 기록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고조선이나 사만이나 발해에 대한 기록은 없다. 네, 없다. 자, 그러면 삼국사기는 지금 남아있냐? 남아있어.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현존, 지금 남아있는 것 중에서 최고, 가장 오래된 역사서. 현존 최고의 역사서. 그게 바로 삼국사기. 자, 김부식이 썼고 현존 남아있는 것 중에 가장 오래됐고 자, 쓰인 형식은 뭐로 쓰여졌어요? 기전체로 쓰여졌고 그 다음에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의해서 서술이 됐다. 그게 바로 삼국사기. 자, 그 다음에 편년통록이라고 하는 책도 있죠? 이것도 한번 쭉 읽어보시고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좀 의미는 떨어지면서 자, 그래서 삼국사기가 가장 중요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신집권기로 한번 가볼게요. 자, 무신집권기는 이게 몽골이랑 싸우던 시기이기 때문에 자주성을 강조해요. 그래서 자주성을 강조하면서 자주적 사관을 강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를 계승하든지 고조선을 계승하든지 그런 걸 좀 강조하는 편이죠. 자, 그러면 무신집권기의 대표적인 또 서적 중에서 뭐가 있냐? 동명왕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동명왕편. 자, 동명왕편은 동명왕에 관한 얘기들을 묶은 거겠죠? 자, 그러면 동명왕은 누굴까요? 동명왕, 동명성왕, 그리고 추모왕, 그리고 주몽. 다 똑같은 얘기죠. 이번에 우리가 양궁 되게 잘했잖아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의 DNA에 주몽의 DNA가 들어있어서 그런다. 누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가? 자, 어쨌든 동명왕편이라고 하는 건 주몽에 관한 얘기를 담은 거고 명종은 우리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무신집권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신집권기에 쓰여졌는데 자, 그럼 이걸 누가 썼냐? 이규보. 자, 우리가 무신집권기 하면 가장 대표적인 학자가 이규보. 그래서 이규보가 쓴 거다라고 하는 거고 자, 주몽의 업적을 칭송한 영웅서사시, 시예요, 시. 동명왕편은 시로 되어 있고 자, 이 동명왕편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었냐? 이규보의 가장 대표적인 문집, 그게 바로 동국이상국집. 동국이상국집에 수록되어 있다. 자, 동국이상국집에 수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국이상국집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러니까 전집, 그 중에 한 챕터, 그게 이제 편이죠, 편. 그게 동명왕 편. 그래서 동명왕에 관련된 챕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신집권기에 있었던 책은 이제 승려들에 관한 얘기예요. 해동고승전.
자, 그래서 각훈이라고 하는 승려가 이제 삼국시대의 여러 승려들의 이제 여러 가지 기록들을 모아놓은 건데, 자, 이거는 교종의 입장에서 쓰여졌어요. 그래서 전부 다 교종 승려만, 교종 승려만 기록을 하게 된 게 각훈의 해동고승전. 여기서는 그 제목 정도, 그리고 시기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삼국사기, 삼국유사 이런 대표적인 책들 이외에는 시기, 그 다음에 저자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자, 이제 원간섭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또 나와서 중요한 거 삼국유사. 자, 삼국유사는 1281년 정도의 편찬데, 이게 이제 연도를 정확하게 쓸 수 없는 게 정확하지가 않아서 어쨌든 한 1281년쯤? 네,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무튼 요쯤 이게 바로 충렬왕이고, 충렬왕 때 쓰여진 책이죠. 자, 그 전에 쓰여진 책들이 왜 이렇게 빼먹은 게 많아? 내가 보완을 좀 해야겠어? 라는 의미로 쓴 책이 바로 삼국유사. 그래서 일연, 스님이죠, 스님, 승려. 일연 스님이 쓴 거고, 자, 그럼 승려가 썼으니까, 아까 유학자가 썼으니까 유교적이고, 승려가 썼으니까 불교적이겠지? 그래서 불교적 사관에 의해서 쓰여졌는데, 자, 일연은 왕이 쓰라고 해서 쓴 게 아니잖아요. 내 맘대로 썼잖아. 그렇기 때문에 떠도는 얘기, 설화, 야사, 전설 이런 것들을 잔뜩 실어놨어요. 그래서 신기한 얘기가 많아.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신의사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신의사관, 신기하고 기이하다. 이런 뜻이에요. 신기하고 기이한데 그게 바로 신의사관. 이 신의사관이 있다는 건 야사, 설화, 전설을 잔뜩 실었다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또 단군설화가 최초로 기록되어 있죠. 단군설화 최초 기록. 그래서 단군설화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건 고조선 계승의식을 가지고 있고, 이 고조선이란 나라는 되게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역사의 유구성을 나타내요. 유구성이라는 건 그만큼 오래됐어 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기사본말체, 사건별로 기록해놓은 기사본말체랑 비슷하고 향가도 실려있다. 지금 남아있는 향가는 25개밖에 없어요. 전체 25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14개가 삼국유사에 실려져 있다. 나머지는 균여전에, 보현시본가가 균여전에 실려져 있죠. 자, 삼국유사는 일연, 그리고 불교적 신의사관에 의해서 쓰여졌다. 단군설화 최초 기록, 그 세 가지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제왕운기. 자, 이승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고요. 자, 이 책은 보시면 우리나라 역사를 중국의 역사와 대등하게 인식하고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책은 두 권으로 돼 있어요. 크게. 그래서 하나는 상권 1권, 하나는 하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권은 중국사, 하권은 우리 역사, 이렇게 두 권으로 되어 있다. 자, 그런데 1권과 2권, 상권과 하권의 비율이 비슷해. 이거는 무슨 얘기냐? 중국의 역사나 우리의 역사나 다 비슷비슷하게 오래됐다는 거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서술을 하고 기록을 했다는 걸 통해서 우리나라 역사를 중국사와 대등하게 인식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중국의 역사와 우리나라 역사를 비슷한 분량으로 적었어? 역사를 비슷하게 보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단군설화를 기록했는데, 자, 문제는 단군설화를 최초로 기록한 책은 이미 있지 않나? 네, 그게 바로 삼국유사. 그래서 단군설화를 최초로 기록한 건 삼국유사지만 이 책은 조금 몇 년 뒤에 쓰여졌어요. 1287년에 쓰여졌기 때문에 조금 몇 년 뒤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발해를 우리 역사로 기록하고 있다. 자, 발해 누가 세웠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웠는데, 그럼 발해는 우리나라인데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해를 우리의 민족의 역사로 인식하고 있다. 자, 발해 역사를 우리의 민족의 역사로 인식하고 있다. 이게 바로 제왕운기고, 자, 그러면 제왕운기는 기전체일까요? 편년체일까요? 기사본말체일까요? 강목체일까요? 이거는 운이죠, 운. 운은 운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건 뭘까요? 시. 서사시. 그래서 시로 쓰여진. 앞에서 우리가 뭐가 시였어? 동명한표 시였지? 마찬가지예요. 시로 쓰여진 거예요. 시.
그래서 왜냐면 제왕운기잖아요. 운기니까 아 시로 쓴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제왕운기는 이승유, 그리고 중국사와 대등, 그리고 발해사를 우리 민족의 역사로 인식. 이런 것들이 제왕운기까지 특이한 점. 자, 중요한 역사책 4권 나왔어요. 4권. 하나는 삼국사기, 그리고 동명왕편, 그 다음에 삼국유사, 제왕운기. 자, 그리고 이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4권 있죠? 요거는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 잘 나오냐면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은 332페이지부터 중간중간에 사료 나오지 않아요? 사료를 제시하고 다음과 관련된 역사책에 관한 설명으로 뭐 옳은 것을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런 식의 문제가 출제가 자주 되기 때문에 자, 오른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333페이지 동명왕편 나와 있고 제왕운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삼국유사 서문 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각각 관련된 사료를 제시하고 이 책의 특징을 골라라. 이런 식의 문제들이 출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사료랑 반드시 연결해서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선추, 금경록, 고금록 이런 건 여러분 한번 보세요. 네, 어느 왕 때인지도 나와 있으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에 말기. 자, 말기로 넘어가면은 334페이지에 자, 고려 말기의 역사서는 아무래도 성리학을 받아들였잖아요. 성리학적 사관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죠. 그래서 지금은 사론, 그러니까 이제 서문만 남아있는데 그게 바로 이재현의 책이에요. 이재현의 사략이라는 책이죠. 자, 이재현의 사략은 성리학적 사관을 강조하고 있다. 자, 그래서 주요 역사서들 한번 정리해봤고 자, 334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고려의 역사서라고 해서 고려 초기에는 칠대실록, 고금록, 고려 중기에는 삼국사기, 그 다음에 무신집권기에는 동명왕편, 해동고승전, 원간섭기에는 삼국유사, 제왕운기, 말기는 사략. 역시 우리 시기 구분하는 것처럼 역사책들도 구분을 해놨어요. 시기별로. 그러니까 시기별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잠깐 쉬었다가 우리는 336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